수시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좀 비중이 커지고 해서 탈학군이라는 이제 말이 생길 정도로 학군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달라진다면 다시 학군지로 좀 몰리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까요? 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고 지역 간의 어떤 그 균형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거는 지난 정부나 그전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었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새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중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지금 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중에서도 사실 교육 인프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다면은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좀 갖춰줬으면 하는 이 바람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게 잘 나가는 데를 프레스를 하면은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미스였다. 자, 금년도 지난해 정시 서울대 정시가 확대가 되죠. 그 전에 서울대학교 정시가 사실 한 20%도 안 됐었죠. 근데 이제 한 30% 정도 넘어가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강북권에서도 정시 합격생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방권에 있는 학교에서도 한 명도 정시 합격생이 없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시가 확대가 되면은 무조건 서울 강남에 독차지할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는 빗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아마 한 명도 없다가 만들어진 학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교육 인프라가 조금 떨어진 지역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AI 교육 요즘 뭐 관심 있는 분야인데 AI 교육을 확대하고 요거까지는 사실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대학 입시에도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어요. 이게 AI 교육 지금 아직은 좀 낯선데 이게 입시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좀 어떤 방식이 될 걸로 보시는지요? 인수위원장께서도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기술 분야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교가 다양하게 보면은 뭐 외고 자사고도 있고 뭐 과학 중점 학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 생각이 좀 인식이 좀 덜 확산돼 가지고 AI 중점 학교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지금 코딩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면 코딩이 뭔지 잘 모르는 단계죠. 처음에 과학 중점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게 뭐지라고 했었던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게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고교 학점제랑 같이 맞물려서 어떤 수시에서 선발하고 굉장히 좋은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하나의 미래의 어떤 그 과학기술 분야는 반드시 국가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겠다라는 어떤 그 인프라 시설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정부들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저런 학교, 저런 프로그램, 대학 입시에서 반영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저런 분야에 관심과 어떤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뭐 적극적으로 한번 뭐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정권 교체랑은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입시에는 반영이 되니까요. 2022학년 입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저는 이제 통합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문이과 통합수능. 이게 사실 말도 많고 좀 문제점도 많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그 이과에서 이제 문과로 넘어오고 또 문과는 이과로 또 못 가게끔 사실 대학 입시가 그렇게 이제 틀이 짜여져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게 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리한데 굳이 가겠느냐. 근데 실제 많이 갔죠. 서울대학교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문과 합격생의 이과가 차지했고 또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들도 100%가 전원 이과생으로 나타나는 학과들도 생기고 했는데 실제 결과값이 나왔죠 이게. 네. 그럼 금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 실제 점수 체계가 또 전년이랑 비슷한 체계가 나타난다라면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점이 조금 더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입시 체제가 사실은 크게 혼란스럽고 입시 예측성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해도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각 대학들의 지난해 입시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된 점수가 그 전들에 비해서 크게 큰 폭으로 뭐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험생들한테는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걱정이 많아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대학이 됐든 대학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제지를 하든 아니면은 수능의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또는 뭐 수능의 어떤 그 데이터 공개라든지 이런 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면서 좀 보완의 움직임은 금년도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뭐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과 계열로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미적분 선택하니까 유리하더라 이런 게 굉장히 인식이 팽팽해졌거든요. 이러면 이제 문과진로 희망 수험생들도 수학에서 뭐 미적분을 선택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과학 탐구 과목을 한 과목 정도 본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있을까요? 혹은 뭐 대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작년도에 그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본수능 다 본 결과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 수험생들이 수학에서 앞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다시 또 편가르게 되는 분위기도 막 되던데 이제 문제는 문과 수학 학생들도 같은 수학 시험 문제 30문제를 다 맞췄고 이과도 30문제 다 맞췄는데 받아오는 점수는 이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그 수학스러운 문제 중에서 22문제가 문과 이과 같이 풀어보는 공통 과목 문항인데 이 22문제를 어느 집단이 잘 푸느냐 못 풀었느냐. 잘 푸는 집단은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겠죠. 못 푸는 집단은 좀 낮게 나왔겠죠. 이과가 문과보다 이 22문제를 더 잘 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과에 속해진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점수 높은 게 나한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8문제 각각 그 찢어져서 문과 이과 이게 과목별로 나눠서 보는데 이걸 다 맞췄다 하더라도 결과값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지난해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갈아타는 게 맞았죠. 어쨌든 100점 맞으면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매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올해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학률과 통계 학생들보다 그 집단의 평균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좀 안 했던 학생들이 미적분으로 많이 갈아타면서 그 평균 점수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결과값만 놓고 볼 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90% 이상은 조심스럽게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값 자체는 지난해 결과값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가 또 어떻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도가 미미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과가 좀 더 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금년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내가 문과에서 수학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과 수학을 선택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이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건장. 그냥 단순하게 저쪽 가서 같은 80점 맞을 것 같으면 저쪽 80점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수학이 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때는 문과 학생들은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고 그 이하 때 학생들은 쉽고 어렵게 출제되는 게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과 수학에서 이과 수학으로 갈아타는 것은 최상위권 문과 학생들은 아마 덜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위에 3, 4등급 이하 때 학생들이 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떤 그 현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사탐과 가탐이 있는데 가탐과 사탐에서 표준 점수 체계가 사실은 가탐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쪽이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좀 높습니다. 네. 두 과목을 각각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탐 두 과목과 가탐 두 과목을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탐 선택했던 학생들이 두 과목이 문과 사탐 두 과목의 점수보다 한 10점 이상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수를 그대로 이제 쓰는 대학들이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가 나타났었고 뭐 홍익대학교도 그런 대학인데 문제는 가탐하고 사탐을 하는데 일반 나머지 대학들은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어렵고 쉽고를 좀 보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출제되면 점수를 좀 낮추고 어렵게 출제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의 결과가 나왔고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오히려 또 반기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탐과 가탐의 점수를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 결과값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죠. 수능 시험 보고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저 대학의 탐구의 적용 룰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때 가서 대학들이 또 가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감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그런 대학들이 발생을 했고요. 아, 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감점을 줬던 거죠. 그러면은 그런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탐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탐 가탐은 유불리를 이렇게 따지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건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기초 역량이 탄탄하니까 뭐 어느 계열이든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방면에 다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미적분을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다른 모양이네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과에서 최상위가 수학에서 1등급인데 미적분 갈아타더라도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선택 여지가 없죠. 그런데 현장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학생들은 정말 문과에서 1등급 그냥 받았을 최상위 100분이 99점을 받을 수 있던 학생들이 저쪽에 가서 보면은 뭐 정말 2,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에서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런 거를 감내하기에는 정말 문과 최상위권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도 아마 말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되든 저렇게 출제되든 별반 문제가 없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선택에 있어서 한두 점이라도 더 막기 위해서 가는 시스템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최상위권에서 경제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쪽으로 갈아탄다. 모험이죠. 오늘 이제 뭐 새롭게 달라질 걸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나왔는데 듣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